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대기업이 떠나면서 붕괴 위기를 겪던 군산 경제의 희망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지난달 24일이죠. 노사면정이 뜻을 모아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갖고 군산을 전기차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건데요.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서 전기차 메카 군산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샀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은 시동을 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최준호 교수님.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네. 최 교수님께서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그 개념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상생형 일자리라는 지역 상생 일자리라는 게 회자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상생형 일자리의 뿌리는 광주형 일자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개념은 기존의 일자리라는 것이 기업 위주로 창출됐다 그러면 이제 상생형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의 여러 주체들이 함께 우리 지역의 일자리 모델을 만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들은 노동조합, 기업, 지방정부, 거기에 또 시민단체나 전문가까지 그 모델을 같이 만들어보자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에 이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 이게 지역에서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상으로도 들어갔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된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9군데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의 한 결과물로서 지난주에 그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까지 왔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북도 일자리 경제국의 나석훈 국장님. 네, 협약식이 치러진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은 어떤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도면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명신 공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새만금 109가 새만금 컨소시엄, 그리고 이게 부품업체, 집적과 단지. 이 세 블록을 묶어서 하나의 상생 일자리 클러스터로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신과 에디슨 모터스 등 4개사, 그다음에 부품기업 이렇게 3개 블록을 묶겠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총 2022년까지 4,122억을 투자해서 전기 승용 SUV, 전기 버스, 초소형 전기차 등 17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고 이에 따라서 고용은 2022년까지 1,900명을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협약 체결의 의미는 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중소 중견기업이 힘을 모아서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두 번째는 전기차 산업이 어떤 미래의 어떤 신산업으로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 미래 신산업으로서 전기차로서 산업 구조를 개편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전국 유일의 노사 민정이 함께 양대 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까지 참여해서 협약을 개최하고 그 전체적인 틀을 함께 짜왔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명신의 박보석 부사장님, 이번 상생 협약에는 2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상생형 협약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 회사는 자체적으로 상생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던 회사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상생 협약 자체에 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상태였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한국GM이 떠난 자리에 군산이 오게 되었다는 저희의 내부적인 의지를 표명한 하나의 의미 있는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지를 만인들한테 공개했다는 의미에서 아마 채점표로 남을 것이라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 네.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많이 연구하고 계셔서 그 시각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군산의 상황을 보는 군산의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 견해가 계실 것 같은데 군산 일자리 상생 협약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은 땡땡형 일자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의 주체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그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일자리 모델을 뭐 폄하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다른 지역의 내용들을 보면은 과거에 대기업 유치 위주의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가 진행될 때 거기 이제 4대 의제라는 것을 천명을 했는데요. 적정 임금, 적정 시간, 원화청 상생, 경영 참여. 근데 이 가치와 철학을 녹여내는 데가 다른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이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역 일자리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 사이에서도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어쨌든 가장 그 상생 일자리에 부합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양대 노총이 다 참여하고 있고 지역의 공동교섭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공동복지기금을 지금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상당히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박 부사장님. 네, 이번 군산형 일자리 사업 주체로서 명신의 로드맵과 계획, 그 생산과 투자 면에서는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량 생산의 제조업 기반에서 제조업 역시 서비스 산업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전기차 시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과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대량으로 차를 몇십만 대 뽑아내기보다는 수요에 맞는 차를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이 절실하고요. 특히 전기차 시대에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기술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에 높은 수준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딱히 전북이 그런 자동차 산업을 다 받아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진 않습니다만 전기차가 새로 시작하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하면 군산 역시 가장 좋은 입지 중에 하나이다 판단할 수 있어서 저희가 군산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공장이 있는 곳에서 전기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훨씬 앞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저희는 생산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생산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생산이 차지하는 포션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위탁 생산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미국과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전기차를 저희가 먼저 생산하고요. 뭐 중국에 있는 브랜드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자체적인 개발은 유럽과 미국에서 개발한 차를 위탁 생산하는 구역으로 가고 이 차가 한 5만 대 정도를 초기 물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은 5만 대로 시작해서 2022년을 지나서 2023년 정도에 12만 대 수준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차종은 더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러한 전기차의 플랫폼을 저희가 라이센싱해서 다른 차종을 충분히 개발해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그 다음의 목표인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확보된 생산 기술과 지역 여건이 알맞게 조화된 부품 산업의 생태계를 활용해서 저희가 고유 모델까지 생산하는 것이 2024년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전체 생산 물량은 22만 대 수준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요. 전체 투자비는 한 차종을 생산하는데 약 1,000억 원 정도의 설비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가 다양한 차종을 생산하는 부분에 합하면 한 4천억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고요. 2024년까지. 여기에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의 생산 공정까지 투입하면 더 한 1,000억 정도 추가되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포함해서 한 6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직접 고용 인원은 1,800명 수준 정도이고요. 일단 내년에는 한 800명에서 700명에 시작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1,800명, 전후방 효과까지 해서 간접 고용을 표명하면 12,000명 정도의 고용 효과는 충분히 창출해내리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나 국장님. 네. 예, 좀 전에 이제 박 부장님께서 네. 설명하신 대로 명신 컨소시엄은 그런 사업 계획이 있는 것 같고 네. 새만금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이제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네. 그 투자 계획을 좀 예, 예. 설명을 해주시죠.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 버스를 생산하고 있는 그 강소기업입니다. 지금 전기 버스를 생산하고 있어 국내 시장의 약 50%를 점유를 하고 있고 그 서울, 제주, 인천 등에 한 260대 정도를 납품하고 있는데 22년까지 한 750억 원을 투자해서 22년까지 한 2만 4천 대를 생산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함양에서 이쪽 함양이 본사가 있는데 이쪽으로 좀 옮기겠다는 계획이고요. 대창모터스는 초소형 전기차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전기 택배 차량 위주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 그 우정사업본부에 500대를 이렇게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까지 여기도 한 100억을 투자해서 22년까지 2만 대 정도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고 MPS 코리아는 골프 카트하고 의료용 카트 이런 전동 카트 부분을 생산하는데 직접 여기는 이미 용인에서 정리를 하고 이래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서 여기 22년까지 140억을 투자해서 약 10,000대 정도를 생산해 나가겠다 하는 건데 이 새만금 컨소시엄의 가장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명시는 구체적으로 이미 공장을 이전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설비 장비를 진행 중인데 새만금 컨소시엄이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건축 승인 심사 단계 그래서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예. 뭐 새망 두 양대 컨소시엄 추진으로 해서 경제 유발 효과 혹시 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까 명신에서 이 박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내년에 한 800명 규모의 채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나아가서 한 24년까지 1,800명 규모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새만금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계획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한 1,000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GM 공장이 최대 활성화됐을 때 그때 직접 고용 인력이 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는 인력이 대략 한 10,000명 정도, 그래서 한 15,000명 정도의 고용 생태계가 있었는데 이 명신의 어떤 2,000명, 여기 새만금 컨소시엄에 1,000명 하면은 충분히 어떤 GM 공장이 최고 고조에 달할 때에 그 이상을 상회하는 고용 인력이 창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조 교수님. 예. 군산 경제 붕괴 위기는 한국 GM, 현대중공업 대기업의 전북 이탈에서 기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른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상생 협약 사업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중견 벤처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대기업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대기업은 사실은 자체적인 역량으로 충분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말고 사실은 중앙에서 더 원했던 것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고민했던 것인데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사실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아주 핵심적인 또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의 질 좋은 일자리하고 중견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 이 격차를 해소하는 거가 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 모델 자체는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나 국장님, 상생협약 내용 중에는 이제 적정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뭐 기준이라든지 공동복지기금 조성 등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적정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임금을 전체적으로 클러스터 협의 내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원청, 하청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클러스터에 참여한 모든 기업과 노 측과 사측이 다 함께
모여서 임금 구조를 한번 논의를 해보되 그 기본은 전라북도 제조업 평균 임금 수준을 권고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다만 이 전라북도 제조업 평균 수준의 임금을 권고하되 각 고용 규모별로 그다음에 어떤 그 판매 실적별로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최종 협의는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적정 임금 전라북도 제조업 평균 임금의 어떤 수준은 100인 이하일 때 한 297만 원, 그다음에 100인에서 300인일 때 한 350, 그다음에 300인 이상일 때 한 370만 원 수준의 이렇게 임금을 지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인데 임금 중에서 기본급의 비중을 한 80% 이상으로 설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권고를 할 때 그래서 좀 어떤 그 선진형 임금 체계를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수당 부분을 이렇게 삭제해서 어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동자분들의 안정적인 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적정 근로시간이 되겠습니다. 적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서 52시간 내에 발생하는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4시간 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되 나머지 8시간은 근로시간 계좌를 저축을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워라밸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고요. 공동복지기금은 정부, 전라북도, 군산시 사측이 함께 출연을 해서 어떤 근로복지의 기본적인 기금을 조성하자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노사관계의 협의안을 보면은 우리사주자나 또는 이제 노동이사제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는 어때 부담은 없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노동이사제에 대한 그 아이디어와 제도를 제안을 한 상태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다른 기업과 어떤 다른 사회에서 받아들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되는 부분인데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이사회 한 명 정도가 이사회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경영 상황을 정확히 투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유용한 제도라 보이고요. 회사 측에서는 그만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 노동이사가 결국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상태에서는 조합 내부의 갈등도 여지는 분명히 있을 상황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이 제도가 공통적으로 작은 기업까지 다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은 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의 투명성을 지킨다는 원칙에는 충분히 합의할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지속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 국장님, 네.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은 전국 최초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역 지부가 협약안에 동의를 표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양대 노조의 본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동법과 상생 협약안이 혹시 충돌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노총 중앙 본부의 반대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 본부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민주노총 본부에서 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저임금 일자리다. 그다음에 노동조건 하향화시키는 일자리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임금 일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제조업 평균 수준 이상의 임금을 권고한다. 적정임금으로 권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임금 일자리 어떤 흔히 말하는 반값 임금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노동 조건 하향화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근로시간 계좌제나 그다음에 어떤 그 가처분 소득 증진을 위한 공동복지기금 조성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떤 노동자분들이 직접
경영 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은 경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 참관제 도입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사주제 도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노동 조건을 상생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단체 교섭권, 행동권을 틀어막는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 공동 교섭의 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면 그 다음 세부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은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 교섭을 막는다 이런 부분은 결코 아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 부사장님, 이번 사업의 기업들은 이제 막대한 이제 초기 비용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면은 어떤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동차 산업도 역시 장치 산업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큰 금액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 차 정당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억 이상의 설비를 투입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과연 중견기업이라고 하나 그 자금을 견뎌낼 수 있으냐 하는 부분들은 우선시 되고 있고요. 사업 전체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보면 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의 목표가 있고요. 근데 인력이 있는데 지금 상생협약을 통해서 인력에 대한 변수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업장은 GM이 떠난 자리지만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적 역량의 문제이긴 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작은 스케일에서 업스케일로 올라가는 스케일업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초기부터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몇십만 대 일괄 라인을 구축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와 맞지 않습니다. 자금의 형평성도 그렇고요. 다만 상품이 수요에 맞게 잘 팔려야 기업의 지속성도 가능한 부분들이 생겨날 거고요. 오히려 저희가 정부 쪽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급의 가치 사슬을 참여해서 가치 사슬을 바꾸기보다는 수요의 가치 사슬을 확대하는 방향. 예를 들면 전기차의 인프라를 더 확대한다든가 수요를 더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금 제도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든가 그리고 R&D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오히려 정부에게 바라는 하나의 바이고요. 만약 실패할 경우에 대한 부분에서의 방어 장치는 뭐냐 하면 사실 대기업에 대한 방어 장치는 더 희귀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에 얼마나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기로 최근에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GM도 사업장이 바로 떠나는 위치에 있고요. 저희는 본사의 개념과 이 자리의 토착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이 안 됐을 경우에 물러난다는 전략은 짜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법으로 찾아가야 저희가 살아남을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군산 협약시에 참석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이 컨설팅 지원 사업의 결과물이 군산형 일자리 협약시까지 온 것이었고 다른 축으로는 사실은 산업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제 지역에서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지원 규모가 크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원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앞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노사상생의 지역 일자리 사업을 한 대를 가점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제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는 거죠. 앞에 고용부 사업이 고리를 끼고 산업부의 지원 사업이 또 이제 뒤에 따라오는 형태가 되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는 것이 산업비 지원 사업이 되려 그러면은 국회에서 사실은 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는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본회의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국회 상황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죠. 그래서 사실 그게 통과가 안 되면은 지금까지 논의된 것이
또 이제 상당히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지역 차원에서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중앙에서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게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총선 이후에는 반드시 좀 속도감 있게 처리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이 지역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라는 데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큰 흐름에서 보면은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 사업을 지역으로 내려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정책도 내려보내고 예산도 내려보내겠다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의 이제 준비나 고민들이 또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을 통해서 청사진을 그리어가고 있는 군산의 전기차 사업의 전망과 비전에 대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나 국장님,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찾아서 군산이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뭐 지원하겠다 그런 의향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네. 나 국장님께서 그러면 전북의 전기차 산업의 인프라가 어떻게 현재 구축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전라북도는 자동차 산업 그중에서 상용차 산업에 이 중대형 상용차의 94%가 이 전라북도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GM 군산 공장이 있을 때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어떤 자동차 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부품 협력 업체가 약 800여 개 업체가 이렇게 집적이 돼 있고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나 세아베스틸, 그다음에 광전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쪽 아직 구체화, 그러니까 명신이나 에디슨, 대창처럼 이렇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 SNK 모터스나 그다음에 또 나노스 같은 어떤 전기차 혹은 특장차 업체들이 이쪽으로 또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가 자동차 융합기술원이나 탄소기술원, 그다음에 어떤 군산대 기술센터 이런 부분들이 집적화돼 있고, 새만금 주행시험장, 그다음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이런 부분들이 다 집적화돼 있고,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명신 공장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장에서 바로 수출 야적장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 수출 물류 기지가 확실히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GM 공장 이렇게 해서 폭넓게 어떤 숙련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지금 저희들이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규제자의 특구 지정입니다. 이 부분과 함께 한다면 분명히 어떤 전기차 산업에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 부사장님, 전북으로 이전을 결정해온 데는 이런 전북이 갖춘 인프라에 대해서도 인프라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또 부족하다 싶은 이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부족한 면도 많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군산에 오게 된 이유는 공장 저 자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산 GM 공장이었던 지금의 공장은 자동차 산업에서는 비교적 젊은 공장에 속하고요. 그 설비를 저희가 개조하거나 재설비를 가동하기까지는 상당 부분 노력이 새로 짓는 것보다는 시간과 돈을 충분히 아낄 수 있다는 부분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에 대비해서 한 50% 정도는 다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른 50%의 파트들은 전북이라고 해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이 역시 다른 경남 경북 지역이라고 해서 구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출발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였고요. 다행히 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테스트 베드나 시험 설비들이 지역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쳐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차체를 만들거나 다른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의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전기차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결코
기존의 OEM에 뒤처지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있었기 때문에 군산을 선택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현재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자동차 산업 위주로 좀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위에 설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이나 부사장님 뭐 다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9군데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동차나 전기차 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에서 이제 9개 지역을 전체를 다 평가하고 지원하는 이제 저희 팀에서 회의할 때도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중앙 정부에서 교통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연구 기반들이 있는 것이고 테스트 베드라는 것이고 특히 또 최근에는 뭐 신공항이나 또 신항만들을 개발하면서 물류의 또 용이성 같은 것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잘 엮어내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기존에 있던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저는 전북 도나 군산시에서도 이 모델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지역 사례를 보면은 지방 정부가 어디까지를 지원하냐면 그 회사가 판로를 개발할 수 있게,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게, 뭐 홍보할 수 있게. 심지어 지방정부에서 법률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왜냐하면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이 각 기업들이 그걸 다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 협의회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추구할 텐데 그 협의회 역할들이 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 모델가 또 중요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이게 사실은 이 산업 모델과 이제 고용 모델을 어떻게 균형을 잡냐의 문제가 여기 녹아 있는 건데 그런 역할들을 상생 협의회,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을 좀 추후에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과 상생 사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전망과 비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하실 부분 있으면은 토론자께서 해주시고 먼저 저희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지속 가능한 형태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 조건이 R&D 부분입니다. R&D가 없이는 사실 영속하기 어려운 사업 조건이고요. 그 예를 저희가 경험했듯이 GM의 군산 공장은 단순 대기업의 생산 공장이었을 뿐이고요. GM에게 부평도 팔 것이냐 하면 절대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바는 구매와 연구개발이 같이 있는 곳은 지속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군산을 그런 토착화의 기지로 만들고 싶은 부분에 연구개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 예. 저는 이제 군산형 일자리보다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사실은 지역에서 이제 일자리 사업들이 되고 있으면서 지역 이제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전반적으로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는 지역 일자리를 이제 지역이 책임지라고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준비가 과연 지역에서 얼마나 되고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좀 철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생 협약식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어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사장님 말씀하신 R&D 지원, 인력 양성, 그리고 기업들이 제대로 이 클러스터 협의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해볼 계획이고요. 어쨌든 상생형 일자리가 군산에서 활짝 꽃이 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협약을 체결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기대대로 재궤도에 오를 수 있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